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통계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난 뒤 교재를 읽어서 좀 더 이해하시고 연습 문제를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자유아카데미에서 출판한 엑셀을 이용한 통계학 제5판이고 저자는 이기훈입니다. 전 시간의 통계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분석하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에는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 표를 이용하는 방법, 숫자를 이용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은 자료를 요약하여 보여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형태로 표시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요약하는 방법이 표가 될 것입니다. 숫자는 데이터를 몇 가지 특징적인 숫자로 표현하는 것인데 주로 대표값과 산포도를 이용해 요약, 표시해 줍니다. 대표값은 중심 위치에 관한 칙도입니다. 산포도는 퍼진 정도를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점수 분포가 있다고 합시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해가 쉽지만 만약 그림 없이 숫자로만 이를 설명한다면 직장인 토익 점수는 평균이 660, 표준 편차가 100점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료를 요약할 때 대표값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학 시험을 보고서 반 평균이 얼마인지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산포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심 위치뿐만 아니라 산포도에도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통계적 용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평균, 분산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값들이 모집단에서 구한 것인지 표본에서 구한 것인지에 따라서 계산도, 해석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줘야 됩니다. 평균에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있고요. 분산에는 표본 분산과 모분산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은 모평균, 표본의 평균은 표본 평균이겠죠. 그 차이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은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만약 모집단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라면 내가 관심을 갖는 어떤 특정 값이 있을 것입니다. 소득이라든지 지지정당이라든지 이런 특정 값을 우리가 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미터.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규모가 무척 크기 때문에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 추출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 하고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에서 구한 특정 값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통계량은 statistic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s를 붙이면 통계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계량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통계학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기초적인 통계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무엇이 모집단인지 표본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집단은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 전체가 되겠고요. 모수는 월 평균 용돈이겠죠. 표본은 무작위로 뽑은 100명이 될 테고요. 통계량은 그 100명의 평균값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표값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값이 평균입니다. 평균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이것을 개수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통계학에서는 평균을 미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엑셀에서 구할 때는 에버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수식은 X바라고 읽습니다. 평균은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그림은 전국 시도별 근로자 평균소득을 표시한 것인데
지역별로 비교하기도 쉽고, 그리고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를 버는지를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요인이 포함된 경우에 요인을 비교할 때도 평균이 가장 쉽습니다. 이 경우는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생산직과 사무직의 근로소득을 비교했고요. 그리고 학력별로 평균소득을 비교했습니다. 평균을 이용하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값은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7명의 사람이 있으면 가운데는 네 번째 사람이 되겠죠. 만약에 6명이 있다고 하면 가운데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중간이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평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홀수일 때는 가운데 값, 짝수일 때는 가운데 두 개의 값의 평균. 여기서 매드는 중앙값, 메디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균과 중앙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키를 조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5명의 자료를 얻었다면 평균은 약 171, 중앙값은 170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명을 더 조사했는데 아주 큰 값이 관측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일반적인 분포에서 벗어나는 값을 이상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상값이 나타나면 중앙값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에 평균값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즉 평균은 이상값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앙값은 이상값에 크게 영향받지 않지만 가운데 자료값 외에는 순서만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의 장점과 단점이 중앙값의 단점과 장점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의 특징을 잘 절충한 새로운 통계량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자료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의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잘라내는 것을 트림이라고 하니까 트림드 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절사평균은 이상값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정보의 손실이 적습니다. 절사평균은 우리가 실제로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기록 경기가 아니고 심판들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채점이 되는 경우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고 나머지로 평균을 구합니다. 체조 경기, 다이빙 경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겨 스케이팅이 이러한 방식으로 평균을 구합니다. 절사평균은 무조건 양쪽에서 하나씩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에서 2개씩 또는 3개씩 빼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절사비율 알파라고 해서 만약에 10% 절사평균이면 양쪽에서 10%씩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자료에서 10% 절사평균은 양쪽에서 하나씩 제거하니까 모두 2개를 제거한 뒤에 평균을 구합니다. 20% 절사평균이면 양쪽에서 2개씩 제거하니까 모두 4개를 뺀 뒤에 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다이빙 경기의 경우 심판이 7명인데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빼고 5명의 평균을 사용하는 7분의 1 절사평균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을 제외하면 자국 심판이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국 심판이 나쁜 점수를 주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절사평균이 무조건 공정하지는 않다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다이빙 영웅 슝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14살 때 서울올림픽에 참가해서 은메달을 딸 정도로
천재적인 운동선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올림픽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2개를 획득했지만 그중 한 경기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승했습니다. 자국 심판의 우호적인 채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논문이 10년 뒤에 나오고 그 후 2년 뒤에 7명 중 2명을 빼던 기존의 채점 방식에서 4명을 빼는 방식으로 채점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가 아깝게 은메달에 그쳤었죠. 9명의 심판 중 2명을 제외하고 7명의 값으로 평가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러시아의 우호적인 심판이 2명이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다음은 최빈값입니다. 영어로는 봉우리를 뜻하는 모드입니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분포의 경우 우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여서 평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구간보다 우측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는 값이 분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빈값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은 200만 원이 최빈값이 됩니다. 다음은 최빈값의 사용 예제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수산대 졸업생들의 높은 소득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최빈값은 얼마입니까? 최빈값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니까 이럴 경우 최빈값은 7,500만 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농수산대를 졸업하면 7,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농촌의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구간이 2천만 원 간격으로 나눠지다가 이 구간에서만 갑자기 5천만 원 간격으로 넓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은 2개로 나눠줘야 되겠죠. 5천에서 7천, 7천에서 1억 이렇게 되면 이 빈도도 나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최빈값은 여기가 되겠죠.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그림을 아까와 같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이용해서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분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득 분포는 그림과 같이 우측으로 치우친 분포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원래 노란색으로 된 분포에서 우측으로 값들이 많이 붙어서 분포가 두꺼워진 그런 치우친 분포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우측으로 치우친 분포에서는 최빈값이 가장 작고요. 다음에 중앙값, 다음에 평균의 순서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인데 시험 점수 분포가 이런 분포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에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중심에서 어느 정도 퍼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측도는 분산입니다. 영어로 variance라고 합니다. 이는 편차 제곱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준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중심에 평균이 있고요.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거리들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다 더하면 산포도가 측정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값은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라서 다 더해주면 0이 됩니다. 이 값들도 모두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값들에 절대값을 씌워주든가 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제곱을 하는 경우에 사용이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한 가지 의외인 것은 n이 아니고 n-1로 나눠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편차 제곱합을 구할 때 자료의 평균을 사용했는데요. 원래 이 자료의 평균은 실제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이 값들은 일부 값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평균은 가운데 있지 않고 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더 큰 값이 되겠죠. 즉, 이 표본 평균을 사용했을 때 이 편차 제곱합은 과소 추정된 값입니다. 이 값이 작아졌으니까 이 값 역시 마찬가지로 줄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빼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분산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1, 2, 3, 4라고 가정해 보죠. 평균은 얼마입니까? 2.5가 되겠죠. 분산은 각 값에서 평균 2.5를 빼주고 제곱하고 평균을 빼주고 제곱해서 쭉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값을 자료의 개수 4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1을 더 빼준 3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스탠다드, 편차, 데비에이션입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9면 표준 편차는 얼마죠? 3입니다. 한 번 더 해보죠. 분산이 2면 표준 편차는 루트입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동일한 칙도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준 편차가 직관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분포에서 자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표준 편차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즉 표준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학생 한 달 용돈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50만 원이고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었다. 그렇다면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은 얼마고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얼마쯤일까요? 이 그림에서 평균은 50이고 우측으로 3배의 표준 편차 80까지 가고요. 아래쪽으로는 3배의 표준 편차 20까지 가서 대학생들은 한 달 용돈을 20에서 80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동개수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표준 편차는 데이터의 산포도를 비교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두 반의 성적 분포를 비교하는데 평균은 같고요. 표준 편차가 A반은 10점, B반은 15점이라면 B반 학생들의 성적이 좀 더 들쭉날쭉한 거죠. B반이 공부를 좀 더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비교하는 집단이 원래 규모가 차이가 있고 다르다면 그 차이를 고려한 상대적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변동계수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 집단의 체중과 성인 집단의 체중에서 표준 편차를 비교하려면 일단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성인 체중 5kg의 차이하고 신생아 1kg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값을 각각 집단의 평균으로 나눠볼 때 5kg는 0.07이 되고 1kg는 0.3이 되어서 신생아 1kg의 차이가 성인 5kg의 차이보다 4배의 변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계수 계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평균이 70kg이고 여자 평균이 50kg입니다. 이때 남자의 표준 편차가 5이고 여자의 표준 편차가 4라면 남자 체중의 표준 편차가 더 크죠. 하지만 변동계수를 구하면 이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5를 평균 70으로 나눠주니까 0.07이 되고
여자의 변동계수는 4를 50으로 나누니까 0.08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계수는 여자 집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산포도의 직도는 범위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과의 거리죠. 이상값이 있으면 범위가 갑자기 커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료가 1부터 13까지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100%라 하고 이것을 반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또 반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각각이 25%씩 나눠진 것이죠. 이때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13이니까 범위는 12가리입니다. 그리고 첫 25% 값인 1/4분위수는 4가 되고요. 50%의 값은 2/4분위수 또는 중앙값이라고 부르죠. 그건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75%가 되는 값 4분의 3이 되는 값이죠. 이것을 3/4분위수라고 하고 10이 됩니다. 앞에 그림을 가운데 50%를 중심으로 다시 그린 것을 박스 플롯 또는 상자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4분위수와 3/4분위수와의 거리를 4분위 범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4분위수라는 뜻은 전체를 4등분 했을 때 첫 번째 해당되는 값이죠. 그리고 여기 Q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쿼러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쿼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쿼타일이 4분위수고요. 그래서 1/4분위수 25%, 50%, 75% 세 번째 값을 Q3 3/4분위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리를 우리가 4분위 범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범위가 이상값에 급격히 움직이는 데 반해서 4분위 범위수는 이상값에 민감하지 않고 강건한 로버스트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요약하는 것을 기술통계학, 분석하는 것을 추론통계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 하고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성을 갖고 뽑은 일부 자료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값을 우리가 모수라고 표현하고요. 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에서 구한 어떤 특성 값을 통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를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그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대표값과 산포도가 있습니다. 대표값에는 자료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표시하는데 가장 흔히 쓰는 평균, 가운데 값인 중앙값, 양쪽을 잘라낸 절사평균, 그리고 최빈값 등이 있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가를 표현하는 산포도에는 분산의 제곱근인 표준편차, 그리고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표준화해 준 변동계수, 그리고 좀 더 로버스트한 4분위 범위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